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들 짚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시각각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 또 경제 여러분들 많은 불안감도 가지고 계실 테고요. 지금 정치판에 또 진행되는 상황 답답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방송 보시고 또 듣고 또 후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지금 여의도 또 한국 정치를 보면서 가졌던 궁금증 오늘 속 시원하게 여론조사 데이터 또 초대 손님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아투데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특히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상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셔야 초기 화면에 자주 또 이렇게 노출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분석하면 이분이시죠. 국회의원인지 AI인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탐복하시는 분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가 법으로 풀어볼 문제가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실까지도 좀 삭속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가득 메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자, 어제 김전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제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어제의 변론 내용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해서 이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현 장관의 발언 중에 몇 가지는 그동안에 이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던 내용을 일단 김용현 장관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계엄 포고령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 그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어떤 명령이 하달되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 계엄 전반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지시를 했는가, 뭐 예를 들어 그 장관들에게 이 메모를 전달하는 과정, 이런 내용,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뭐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 그 대정부 질문 내지 상임위 질문 또는 그 국정조사 이런 과정에서 노출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마치 윤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장관이 좀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몰아붙이는 언론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 다른 증인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진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법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증거가 가장 증거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이 법정에 와서 내가 그때 진술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착오였다든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 그런 질문을 했다든지 또는 유도신문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했다든지라는 것이 되면 이것이 증거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문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노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일방적인 진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방첩사령관 또는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모든 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이해관계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니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대 신문을 보장한 진술이면 그것을 통해서 양쪽의
질문 답변에 의해서 이 내용이 걸러질 텐데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한쪽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의 질문 답변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예. 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 비상계엄령에서 중요한 이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메모,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출석에서는 내가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걸 작성한 것은 당연히 김용현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당연한 거죠. 예. 장관이 이제 실무적으로 작성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그리고 어떻게 시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치 김용현 장관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데 김용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확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장관 입장에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관사 내에서 자기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 제시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 중에서 그 통행금지 부분은 삭제를 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거 계엄을 선포하면 포고령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포고령이 없는 계엄은 왜 계엄을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법원이나 영장제도 이런 데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예.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그 계엄 자체가 오래 지속될 것도 아니고 포고령을 발표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계엄령이니까 이 예. 포고령이 제대로 시행될 거 아니다 해서 간과했다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용현 장관은 과거에 여러 가지 계엄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뺏겨서 예. 차용을 해서 아하. 포고령을 작성했고 또 일부에는 그 내용 중에 자기가 그 당시 의료 대란 내지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의료 붕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공의들 파업 중인 전공의들 복귀해라 이런 규정을 넣었는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거 왜 넣었냐 하더라. 예.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비캠 포고령 작성하고 대통령이 보고 일부를 삭제하고 건네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김용현 장관이 이것을 발표하게 예.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발표하게 했다면 저는 그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의사결정권의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느냐 그것이 그렇게 막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예. 마치 김용현 장관이 거짓말하는 듯이 하고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네. 책임을 물을 거는 책임을 또 그렇죠. 네. 법적인 문제는 또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 여전히 대통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야당 네. 쪽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 또 국헌 문란 쪽으로 규정짓는 네.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게 의원들을 끌어내라. 근데 이 부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다, 요원이다.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특전사령관이죠. 특전사령관의 그 발언인데 특전사령관도 방송인가요? 이 발언 내용이 나왔는데 요원이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언 할 때는 인원이다. 국회의 인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또는 인원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야당에서는
뭐 바이든이냐 난리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듣고 어디서 저 발언을 하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초로 그 말을 전달한 것이 좀 더 그 합리적으로 원래 그대로를 옮겼다고 보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살이 붙어서 점점 해서 달라지는 경우는 나중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취지로 예. 원래 대법원 판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실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 이 사람의 진술은 처음에 이런 말을 해놓고 점점 다른 말을 하면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거나 살이 더 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죠. 그렇습니다. 특전사령관입니다. 이분이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 후에 4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12월 6일 날 예. 그러니까 12월 3일이 있었고 4일이 해제가 되었고 5일 6일 바로 이틀 후에 예. 국회에 와서 저는 특수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제일 강력한 그런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인데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야당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예, 군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아, 그죠? 저는 그걸 보고 제가 그때도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이었는데 군복을 입고 별 3개를 단 장군이 야당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참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야당이 자기를 살려주리라고 생각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첫 번째 이제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 발언을 했는데 예. 그것이 이 김병주 의원의 이 지시 내용인데 이 김병주 의원의 질문인데요. 예. 12.3 비상계엄 당시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라고 물으니까 예. 곽 사령관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예. 밖에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즉 김용현 장관입니다.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했다. 그러자 그것을 요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옆에 김병주 의원하고 같이 있던 박선원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거기 김병주 의원도 국회의원들요 이래 물으니까 곽 사령관이 갑자기 예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들 내지 요원들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곽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김용현 장관이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김 장관도 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요원이다. 예. 김 장관이 곽 사령관한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내용을 먼저 벌써 이틀 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요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곽 사령관이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처럼 말을 바꿔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왜 요원들, 인원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예. 이게 이 사람의 원래 기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군복을 입고 별 3개 달고 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예요. 개인 유튜브 이름도 유튜브 제목이 주블리 김병주예요. 주블리 김병주. 그래서 거기에 출연을 한 것도 우습지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별세기를 단 대한민국 최강의 정예부대 사령관께서 이 표현이요. 예.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는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그러니까 앞문장하고 맥락을 따져보면은 요원, 인원이 맞는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달리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김영현 장관은 나는 요원이라고 했다 하니까 이 특수전 사령관도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나와서 예. 이제 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신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이제 합리적인 설명을 하겠죠. 또 예를 들어 이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이 재판정에서 지켜보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예. 자유심증에 의해서 즉 자유롭게 자신들이 그동안 논리칙과 경험칙 그리고 인생 전반을 거쳐온 이 직업의식에 의해서 직업적 양심에 의해서 누구 말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거 재판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은 전부 개인적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주불리 김병주에 나간 이 특수전 사령관은 목적은 뻔하잖아요. 이제 이 정권이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되고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으니까 일종의 구명운동을 하러 간 거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 진술을 바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전 최고도 법조인이시니까 저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가 아니라 투입됐던 병력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요원이라고 했다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했다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무슨 챌린지 비슷하게 그렇게 패러디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제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잘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기존에 또 알려진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포고령 관련해서도 쟁점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고령의 내용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 이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마치 주도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은 이전에 비상계엄 사태 때 그것을 보고서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이것도 기존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김 전 최고 보시겠는요. 그럼 어쨌든 그런 내용 자체가 그때 당시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최고 책임자인데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검경 합동으로 수사를 하게 하든지 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관위부터 각급 선관위가 전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조차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많은 아쉬움과 좀 그런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이 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대통령이 그런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조해서 막 도와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국방장관이고
또 일부 장군들이고 그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이 비상계엄 자체를 또 비밀리에 진행을 했어야 됐고 그렇다 보니까 국방장관과 둘이서 이런 내용을 주고받게 되었고 예. 또 대통령은 이것을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일거에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뭐 그렇게 과거에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의 병력으로 자신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내용을 알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뭐 그런 내용이 맞는지 여부도 그런 취지로는 일관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최고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무리한 어떤 행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 네. 내란이냐? 내란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 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우원식 의장을 뭐 체포하라. 누구를 체포하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 근데 어제 나온 변론 내용을 보면 그것이 말 그대로 체포의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 조치가 필요하고 우려가 되는 그런 명단이었지 실제로 뭐 체포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특정인을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예. 실제로 지금 어제까지 그 계속 나온 내용으로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싹 잡아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아. 방첩사령관이 제시한 명단에 그런 지금 정치인들의 명단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뭐 실제로 국정원에서 체포하는 것도 아니고 방첩사에서 이런 정치인들을 체포하는데 도와주라는 취지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느냐 하면 정치인들 위치를 확인해야 되니까 뭐 위치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라는 취지였다는 거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방첩사령관은 누구한테 들었느냐 뭐 그게 또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명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국방장관의 이야기는 김영현 장관의 이야기는 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으니까 예. 이 정치활동 금지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지만 예. 왜냐하면 정치활동 금지까지는 과거 계엄령 하에서도 예. 있어 왔던 일이고 그것이 계엄법이 그 부분이 달라진 적도 없어요. 다만 이제 정치활동 금지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 즉 의결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그냥 정치활동 금지가 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활동 금지의 포고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몇 명을 규정을 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만 그때가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예컨대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를 해서 대외적으로 대중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치활동 금지로 막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시도 없이 곧바로 계엄 해제가 들어가니까 이거 정치활동 금지 행위가 실제로 작동할 일이 없었는데 상정하기는 곧바로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할 거라고까지 상정하고 이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활동 금지가 그러면 정치활동 금지를 이 포고령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치활동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정치활동을 할 사람들이 정당의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해라 뭐 이런 저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거고 이미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도 그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헌법재판소 나와서 진술을 하겠죠. 예. 그럼 그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사실은 이렇지 않느냐, 그때 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느냐 하고 반론을 계속하면서 그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은 누구 말이 맞느냐, 그때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느냐, 저런 상황이면 과연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게 내란죄까지 예. 내란죄를 구성하느냐까지 확인을 해서 이제 탄핵 심판 결론을 예. 내렸죠. 바로 이 내란 혐의를 두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생각을 했을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상태가. 그 이야기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통치행위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 경고성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주변에서 뭐 더 병력을 투입할까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저도 윤 대통령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단독입니다. 근데 아니 제가 언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그때도 대통령이 이걸 국민들에게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예.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계엄 선포를 했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그러면 그 행안부 장관과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내서 합동 수사를 시켰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예. 뭐 아쉽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결국에는 소수의 병력으로 예.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한 것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막 문제 제기한 내용들도 결국에는 그런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면서 결론을 내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국회에 나오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든 또는 검찰 수사에서든 여러 가지 다른 말을 많이 해놓은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았거나 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헌법재판소 전부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에 응하면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들이 또 반대 신문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곧바로 내란죄가 되진 않아요. 그것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재량권의 여지를 너무 벗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위법행위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또 넘어가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에 이를 정도라면 그러면 이게 내란죄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뭐 계엄령 선포 요건만 안 맞으면 내란죄다 이런 논리로 막 몰고 가는 현재 언론들은 뭔가 좀 잘못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 영킴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최고에게 이 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던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4대4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일각에서 김 전 최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이런 헌법재판소 구조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전망 나옵니다. 네, 그 반면에 저는 0대 8로 기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사명 그 인용을 주장한 4명의 재판관은 모두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에 가까운 국회 쪽에서 몫으로 추천이 됐든 네.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했던 또는 김영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던 그쪽 사람들이고 그중에 3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고 그래서 구성이 이분들은 그냥 그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탄핵인 재판관들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4분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좋은데 뭐 이념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주장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방통위가 2사람 이 구성되어서 2인 체제로 운영된 것이 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인 체제로 만든 건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2인 체제로 만들어 놓고 2인 체제로 운영한다고 탄핵 소추를 하고 그걸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또는 민주당과 가까운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헌법재판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입니다. 이 방통위가 2명이 된 것은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방통위원을 선정을 하면 되는데 계속 다시 추천해달라는데 추천이 안 된 거죠.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해서 이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향후에 그 MBC 사장 선임도 못하게 막고 그리고는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추천을 또 안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영구히 또 마비시키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예기치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이 성공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지금 그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참 코미디지 코미디. 김전체 의원께 꼭 여쭤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법은 대한민국 헌법일 것 같은데 우리 법이 국제인권법이 무슨 법을 말하는 겁니까? 이름은 그렇게 붙였는데 결국에는 그게 좌파 이념 성향의 판사들의 사적인 모임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법원 내 하나회처럼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판사들끼리 밀고 끌어주고 또 거기다가 사실 저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이 판사가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판사가 처음에 저 재판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이사슬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생태계가 그냥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판사를 해도 끌어주고 밀어주고 변호사를 해도 밀어주고 끌어줘요. 물론 나중에 재판장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만 있으면 되지 무슨 다른 법이 필요할까요? 판사 앞에는 국민만 있으면 되지 무슨 이념과 진영이 필요할까요? 자, 김전체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다.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원 CNI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양자 대결입니다. 김문수 46.4%, 이재명 41.8%.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다른 목소리는 많이 나오겠죠. 또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교도소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에 하나 우리가 조기에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예.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문수 장관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제일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그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또 내란죄로 구속한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좀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그 법 절차 내지 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하라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법적으로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될 많은 과정을 법원도 눈 감아주고 검찰도 눈 감아주고 공수처는 완전히 자기들 권한 밖의 행위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수사와 재판이 전부 잘못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뭐 사실 생업에도 바쁜데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제대로 맞서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좀 더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문수를 불러낸 사람도 이재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가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다.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일회성의 끝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건을 안 받겠다. 이번에는 2월 말로 종결하겠다는 이야기는 3월 초에는 선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3월 중순까지는 선고가 나오겠죠. 통상 검사의 구형, 그러니까 변론 종결을 하고 검사가 구형하고 최후 변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2주 내지 늦어도 4주 내에는 무조건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은 한 2주 내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심에서 모든 과정을 거쳤고 2년 가까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리고 유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따져도 별로 따질 만한 것도 없고 무죄가 선고된 것이 오히려 유죄로 바뀔 수가 있겠죠. 위정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법 위반에. 그 중에서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것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김문기 씨와 뉴질랜드에서 골프 친 사진을 가지고 저거 조작됐다라고 했던 거는 조작이 안 됐고 자기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은 걸 보고 저런 사진 찍은 적 없다, 조작됐다 했으니까 그 부분도 거짓말한 걸로 유죄 선고가 됐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내가 사진 찍을 때 카메라만 봤지 옆에 누구 있는지 알았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에이 해도 너무하지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월 말 2월 종결심 종결하고 2월 말에 검사가 구형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월 중에 선고를 해서 3월 중에 선고를 하면 6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만에 하나 탄핵 심판이 4월 중에 4월 달에 선고 4월 말쯤에 선고가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 중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민권을 확 제한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헌재의 시간이냐 지금 법원의 시간이냐.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탄핵이 결정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등록할 때는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아,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정치 정말 활활 타오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시원한 또 명쾌한 답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